네, 안녕하세요. 어슴 새벽입니다. 오늘은 현재 미중 전쟁이 굉장히 계속해서 난리죠. 해결될 기미가 사실 안 보이고 있는데 12월 15일쯤 이제 1단계 무역 합의의 이제 실패냐 성공이냐에 따라 지금 다우 증시의 눈치 보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 관점으로는 미중 전쟁은 이번에 1차 합의가 돼도 중국이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기 때문에 미중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나갈 거고, 내년 있을 트럼프 대선이 트럼프가 되던 안 되던 아마 미국의 기조는 계속해서 중국의 G2를 현격히 차이를 벌이는 그런 이제 미중 전쟁의 압승을 가져가는 형태로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오늘 이제 그 미중 전쟁 관련된 몇 가지 중국 내용을 사실 알아야 암호자산 시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계 경제에 어떻게 보면 큰 축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이제 내용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사이트를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관점의 이야기들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몇 가지 기사들 보고,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유명한 투자자예요. 피터 트리라는 투자자인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페이팔을 창업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같은 결제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혁신적인 결제 시스템이에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페이팔인데, 결국엔 현존하는 그 실물 화폐를 연동을 해갖고 사용을 하게 됐지만, 법적인 여러 문제 때문에.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관련돼서 굉장히 선구자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오스에도 투자를 하고, 여러 암호화폐 기업에 지금 다 투자를 해놨고,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그리고 유명한 페이스북, 그리고 스페이스X, 펠런티어 등 여러 사실 미국의 웬만한 기술 기업의 그 선구자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실제 트럼프 지지자기도 하고, 트럼프 진영에 1,200억 정도의 정치 자금 후원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실리콘밸리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제 공개적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 이제 자신이 게이라는 이제 커밍아웃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트럼프의 실제 그 트럼프 정부의 기술 정책 고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페이스북에 아직도 사회이사죠. 그러면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이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런지에 대해서 웬만한 미국에 대한 향후 이제 기술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을 고문하는 최고위원이 이 피터 트리라는 사람인데, 그 트럼프가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할지. 그래서 이따 기사를 보면서 한번 이제 앞부분에 지금 토픽만 이야기를 드렸는데, 뒷부분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서 짧게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일단 미중 이야기로 오면, 오늘 기사는 어떤 거냐면, 홍콩 인권법이 설명이 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죠. 그랬는데 이번엔 어떤 게 됐냐면, 미국 하원 의원에서 신장 위구르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신장 위구르 지역에 그 인권이 늘 문제가 있잖아요. 소수민족들, 중국이 소수민족을 탄압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빌미로 저 인권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걸로 미국 하원에서 다시 신장 위구르법을 통과시켰어요. 거의 만장일치로 됐는데, 결국에 그럼 상원에서 또 통과가 되고, 또 홍콩 인권법처럼 트럼프가 사인을 하는 형태로 가겠죠.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하느냐. 물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당연히 하는 거긴 하는 건데, 왜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 제가 전에도 신냉전 시대를 이야기를 드렸지만, 중국이 사실 가장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 전체적인 인민이 웬만큼 먹고 살게 되고,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부를 가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에서 만약에 자기 자본이 거지가 되고 부가 떨어지는, 즉 이제 경제가 불안해지면 중국 공산당이 체제를 유지하기가 제일 힘든 게 경제 유지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홍콩을 봉쇄를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외국인의 자본 유입을 일단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해외 이제 공산당이 해외 은닉한 자식들을 통해서 은닉한 자산이나 아니면 은닉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 역시도 동결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법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공산당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사실 정권이 바뀌고 다음 공산당 정권이 우리를 숙청을 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재산도 대부분 공산당 정권이니까 몰수를 해버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죠. 그래서 공산당이 제일 두려워한 건 어떻게 보면 공산당이라는 말도 예전에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그래서 대부분의 자산을 해외에 있는 자녀를 통해서 자금 세탁을 해서 해외에다가 보관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그걸 알고 공산당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는 법을 홍콩 인권법이라는 포장을 이쁘게 해서, 실제로는 핵심은 이제 그게 굉장히 큰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홍콩 인권법을 지금 통과를 시켰는데,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외화 자본도 들어오기, 투자도 어렵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자산도 동결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고, 다음에 또 신장 위구르법이라 그래서 또 인권 법안을 또 올렸잖아요. 또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법안을 올린 이유 자체가 결국에는 미국의 진영에 있는 수많은 자유민주주의 진영들한테 합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뭉쳐서 이념 전쟁으로 이끌고 가서 중국의 편을 서는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술이나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하지 않겠다. 지금 중국은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양적 성장을 해왔었거든요. 양적으로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남의 걸 카피하고, 그 다음에 좀 질적인 기술이 아닌 뭐 가령 섬유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세계의 공장으로서 수많은 물건을 생산하는 그런 양적 성장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더 이상 양적 성장으로는 한계에 다다라서 기술적인 질적 성장으로 가야 되는 시기쯤에 지금 이런 미국이 어떻게 보면 양털깎기를 통해서 밟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제일 두려운 게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이든 유럽 다른, 요새는 이제 프랑스와 관계를 잘 하고 있죠. 중국이 마크롱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머리가 좋은 건데, 이익을 쫓아서 그런 여러 선진화된 유럽을 통해서 기술을 받아서 질적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이런 식으로 이념 전쟁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딴 나라한테 기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미국이 이렇게 이념 전쟁으로 해서 야 너도 중국 편에 가서 뭐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지금 5G 5의 그 기술을 쓰는 나라들 같은 경우 미국의 관세나 아니면 미국과 수출할 때 굉장한 타격을 입을 거다라는 식으로 미국이 엄포를 놓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뭔가 기술적인 관련된 협력과 뭐 이런 거를 하기조차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홍콩을 이름으로써 이 모든 이제 질적 성장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공산당의 해외에 은닉해놓은 자산 및 대부분 빼돌려놓은 자산, 이런 것들이 그 동결될 수 있는 리스크,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다 한 방에 때려 맞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신장 위구르법이 또 통과된 것 자체가 정말 미국이 어떤 기조로 우린 갈 거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 대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지만, 뭐 제가 이제 중국 친구하고 또 자주 만나고 중국에 이제 회사도 하고 하는 친구인데, 그런 친구하고 여러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진짜 중국인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 친구 같은 경우 사실상 중국인이긴 하지만 중국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중국에서 태어나고 중국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실제 중국인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뭐 미중전쟁 합의가 돼도 중국은 안 지키고 시간만 끌 거라는 이야기도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앞으로 신냉전 체제로 가게 되면, 그래서 중국이 준비하는 것 자체가, 여기 또 이제 기사가 이어지는데 중국 매체에 이제 발표를 했죠. 화웨이 및 주요 은행 통신사 제휴를 통해 암호화폐 테스트 시작할 것. 제가 얼마 전에 그 중국 이제 기사 이야기 드리면서 블록체인 이제 시진핑 발표하면서 중국의 공산은행이 그 모바일 그 암호화폐 지갑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테스트만 남겨놨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기사로 오늘 나온 거예요. 이제 나온 건데, 중앙은행이 화웨이 및 중국 대형은행 시중들과, 사실상 화웨이는 거의 그 공산당 회사라고 보면 되죠, 제휴해서 선전 및 수저우에서 디지털 화폐 테스트에 들어갈 걸로 보인다. 이게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신냉전 체제로 가면 중국과 미국이 이제 신냉전으로 가고, 중국은 그게 앞으로 신냉전이 가고 자신들의 돈줄 및 여러 가지 화폐나 그 다음에 투자나 모든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걸로 예상이 되니, 자기네들 진영끼리 뭔가 아주 그 예전에는 물꼬를 막아놨었다고, 미국이 막아놨다 그러면 송유관을, 자신들만의 송유관을 뚫는 작업을 지금 디지털 화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디지털 화폐 명칭인 DCP,
이제 발행을 한다. 발행한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3대 이동 통신사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이 함께해서 은행과 함께 새로운 화폐의 지갑 앱을 개발하기 위해 가세했다. 사실 이미 다 개발은 되어 있다고 들었고 이거를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조만간 대중들한테 깔릴 거다. 그러면 이게 대중한테 깔리면 결국에 중국은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경제가 붕괴되고 사람들이 경제가 붕괴돼서 실업자가 생기고 실업자가 생긴 사람들이 공산당 진영에 반란을 일으키고 군중이 모든 걸 다 뒤집어 엎는 걸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어떤 역사적으로 독재 국가도 군중이 배고파서 못 먹고 살고 군중이 불만을 일으켜서 뒤집기 시작하면 어떤 독재 국가도 여태까지 버텨낸 역사적 사례가 없어요. 왕도 죽고 뭐 이라크 카타피도 그랬고 대부분 역사가 다 그래요. 그래서 공산당도 사실상 외부에 미국의 적을 만드는 건 좋은데 적을 만들어서 단결하는 건 좋지만 적을 만들어서 봉쇄를 해서 내부 백성들이나 군중이 못 먹고 살고 자신의 집을 잃고 자산 가치가 폭락을 해서 집에서 쫓겨나야 되고 막 이런 현상이 생기면 결국에 이제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결국에 그러면 나라가 붕괴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제 뇌피셜인 여기서부터는 추론이지만 제 중국 친구하고 하는 이제 예상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예상인데 이런 것들을 결국에 DCEP나 가는 이유가 가장 빠르게 국가적으로는 신냉전 체제를 대비하기 위함도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후오비나 OKX 같은 거래소를 어떻게 보면 국가 거래소로 공인 인증을 해버리고 나머지 거래소들은 다 죽이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저희 개가 좀 짖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란 나라가 이거를 하는 이유 자체는 결국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은 앞으로 경제가 불안해지고 그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상황이 됐을 때 지금 주식시장은 어떻게 해도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기업의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여담으로 중국은 기업부채가 많을 때 그거를 가계부채로 이전을 시켰고 그래서 기업부채를 가계부채로 늘려와서 가계부채도 또 엄청 많아진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현재.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계부채 뭐 이런 식으로 부채가 많아서 붕괴가 일어나는 상황까지 가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버블을 만들기 어렵고 부동산 시장은 이미 뭐 거의 꼭대기로 다 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하나의 자산 시장을 만들어서 중국 역시도 이미 아는 거예요. 암호자산 시장이 금융 세력들이 또 하나의 큰 그릇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실물 자산 붕괴를 막을 그릇으로 쓰려고 한다. 그러니까 중국도 역시나 똑같이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이 시장을 키우려고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한 발 더 나가서 중국은 공산당 국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소를 통제를 할 수 있고 거래소에서 가격 조작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보다 비트코인 가격을 더 높게 조작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버블을 만들어서 여러 중국에 있는 인민들의 시선을 돌릴 거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저희 개가 계속 짖네요. 잠시만요. 일단 방송을 잠깐. 네, 강아지가 계속 짖어가지고 잠깐 흐름이 끊겼는데요. 다시 얘기로 돌아오면 이렇듯 그 중국이 지금 뭐 3대 이동통신사와 이제 암호화폐 지갑 이제 어떻게 보면 콜드 월렛이죠. 이제 은행에 발행된 앱에 이제 지갑을 탑재하는 카카오톡에 암호화폐 지갑이 탑재되는 그런 형태처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2020년에 발행을 하면서 발행과 동시에 이런 서비스들이 다 연계가 돼서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진행되면 결국에는 중국 국민들 역시도 그 DCEP 국가 발행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위안화 현금을 또 바꿀 테고 그러면 결국에 이 DCEP와 그 위안화는 결국에 가치가 1:1 연동일 거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결국에는 가치가 오르고 뭔가 투자를 하는 형태가 되려고 하면 중국발 암호자산 시장에 어느 정도의 버블을 또 만든다고 하면 뭐 2017년에 중국발 자금으로 인해 버블이 있었다는 그 가설도 있죠. 그런 것처럼 중국에서 이런 그 DCEP 발행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완벽하게 준비가 된 시점에 또 버블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뭐 그
지금의 이런 얘기들이 내년에 어떻게 벌어질지 뭐 내년 가봐야 사실 아는 거니까, 이 예상을 하는 것은 사실상 흐름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거지 이게 꼭 일어날 거다라는 뭐 그런 생각은 저도 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 이제 중국 관련 여러 정보를 들었을 때 홍콩 인권 법안이 어떻게 될 거다, 또 위구르법이 될 거다, 대부분의 것들을 사실 미리 정보를 들은 내용들과 내용이 실제로 기사 발표되는 걸 보니까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라고 저도 보고 있어서, 이 기사도 역시나 한두 달 전에 저는 들었던 내용인데 이게 역시나 또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되네요. 보니까 결국에 내년 흐름도 크게 다르지 않게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요. 다만 뭐 중국에서 비트코인 자산보호를 하나의 또 다른 자산 시장으로 국민들의 눈을 돌리기 위해서, 미중 전쟁이나 여러 가지 경제 여파에서 눈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지는 한번 뇌피셜이니까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를 보면 일본 의원이 암호화폐 세제 개혁으로 일본을 선진적으로 만들자는 프로젝트를 출범했다. 굉장히 보고서 좀 부러웠어요. 일본의 어떤 의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선도적이고 세계 그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일본을 개혁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되게 이제 좀 부러웠는데, 내용을 좀 보면 오토키타 의원은 암호화폐가 세계의 주류가 되어가고 있는 반면 일본은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뒤처지고 있다. 사실 일본은 규제라도 있죠. 규제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사실상 규제도 없고 제도도 없기 때문에 뭘 하면 불법이고 뭘 하면 합법인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 더 최악인 거고, 일본은 그나마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피하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상황이고, 근데도 일본은 지금 이게 뒤처지고 있어서 세계 주류가 되고 있는 건 너무나 잘 알죠. 일본은 친미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실제로 백단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으니까, 결국에 지금 오토키타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상황을 개선해서 일본을 암호화폐 선진국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에도 기여할 것으로 덧붙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분리과세, 암호화폐 거래 손실, 그 다음에 암호화폐 간의 매매, 실생활 암호화폐 결제, 이런 거를 세제, 이제 세금 쪽에 개선 방향으로,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 손실을 세금을 냈을 때 거래 손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존을 해줄 거냐. 만약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거나 뭐 기타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이제 거래세가 아니라 그런 걸 부과한다 그러면 이런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거냐.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분리과세를 해야 된다. 이중과세가 되지 않게. 그리고 암호화폐 간의 매매와 이제 실생활에서 암호화폐 결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내년 4월에 이제 그 세금 발행이 이제 시작되죠. 세금 발행이 아니라 세금을 내야 되는,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 그 정책에 따라 이제 시작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기사도 뭐 많이 보셨을 텐데, 한국 같은 경우가 지금 이런 그 암호화폐의 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돈을 걷겠다, 세금을 걷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 우리는 이걸 보고 정부가 진짜 세금에 눈이 돌아서 정말 세금을 엄청 많이 거두려고 한다, 이렇게 사실 뭐 저도 안 좋게 생각은 하지만 현실이 이렇잖아요. 우리가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고, 한국이 사실상 정책적으로 후진국이고 이런 뭔가 4차 산업 쪽에서 후진국인 것은 사실상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내 나라 한국을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후진국인 건 맞으니, 거기다 또 이런 좀 밑도 끝도 없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자산을 명확하게 규제나 제도권에 편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 먼저 걷겠다라는 식으로 뭔가 언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지금 이걸 진행을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사실 섣부르고 한데 어쩌겠어요. 이게 한국은 우리의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합법적으로 어떻게 좀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여기서 가령 지금 1년 뒤 공표다 그러면 이게 아마 그 만들어지는데 내년 한 1년 정도는 아마 뭐 내년 가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2021년 뭐 가을 정도 돼야 실제로 그때부터 매도한 거에 대해서 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던,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던, 좀 운이 좋게 잘 풀려서 거래세를 부과하던, 그때부터의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시간은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그 부분에서는 뭐 크게 일단 추이를 좀 보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좋은 방향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면 모든 뭐 H채널님 방송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던 대로 저도 예상했던 대로 미국이나 일본을 따라서 한국도 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세금을 부과할 거라고 했잖아요. 결국에 국가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주식에 정말 위험한 도박인 선물이나 이런 것은 허들을 더 낮춰서 개인들한테 권장을 하지만 실제로 암호화폐 거래소는 아직도 막아놓고 있죠. 그렇게 막아놓으면서 세금은 부과를 하고 이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런 것들은 아직 후진국이라 거래소나 여러 가지 가상화폐법이나 뭐 여러 가지들 대부분 다 거래소도 그렇고 대부분 다 정말 사업하기 힘들게 해놨지만 결국에 세금은 미국이나 일본의 전체 주류, 이제 세계 주류 금융 세력이 따라가는 방향대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좋은 사실 시그널로 봐야죠. 결국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치 자체가 자산 자체가 근본이 없는 버블이 아니라 뭐 유시민 씨가 얘기했던 그런 튤립 버블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제 비교가 아니라 실제로 자산으로 인정받는 근본 있는 또 하나의 자산 섹터로 커가는 정말 시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를 국가가 인정한 그런 기사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세금 물리네, 정부 진짜 왜 이러냐 이렇게 나쁘게만 보시지 마시고 피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시고 정말 좋은 방향으로는 나라가 이거 인정을 이미 이제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틀리지 않다라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짧게 제가 아까 소개를 드렸잖아요. 이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뭐 어디서 태어난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가 지금 테슬라와 스페이스X 그 다음에 뉴트럴 이제 그 뇌에다가 전극 연결하는 무슨 뉴트럴인데 그쪽에 창업한 정말 그 아이언맨의 실제 롤 모델이죠. 그 모델인데 그 사람하고 같이 아까 얘기한 페이팔이란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의 정말 그 고조 할아버지격 되는 정도의 회사예요. 당시 암호화폐를 실제 새로운 통화를 만들어서 이 세계 결제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는데 근데 세계 여러 금융 혜택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통화를 만든 거는 안 됐기 때문에 달러를 연동해서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에 대해서 정말 한참 전 몇십 년 전부터 이미 깨어있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지금은 투자자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유명한 서적인 이제 제로 투 원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저도 보고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페이팔 마피아로 이제 여러 가지 실리콘밸리에서 투자자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초기에 5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지분을 아마 10% 정도 정말 5억 투자해서 10%니까 정말 회사 가치로 보면은 거의 50억 밸류인 회사의 가치를 투자를 한 거죠. 지금 페이스북이 뭐 1000조 가까이 왔다 갔다까지는 안 갔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죠. 그래서 그걸 투자를 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일론 머스크 회사인 뭐 테슬라나 여러 가지 스페이스X 이런 데 뉴럴링크든 다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람은 공화당 지지자고 트럼프 이번 대선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대선 이제 연설이나 이럴 때서 나서서 자기가 실리콘밸리에서 욕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지지를 했어요. 강한 이제 정치적인 신념을 드러냈고, 근데 이 사람이 트럼프의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기술정책 고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사람이 트럼프의 그 정책 고문이라고 하면 트럼프가 사실 기술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나를 예상을 하면 리브라도 연관이 되고 이 사람이 투자한 이오스도 그렇고 하나로 다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사실 암호화폐 투자한 스타트업의 대규모 투자라고 했는데 정말 많아요. 이런 투자한 것들이. 이 사람은 이제 암호화폐 쪽을 미래 돈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인사이트가 빠르고 그 굉장히 선지적인 그 타고난 투자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전에 페이팔 창업해서 지금의 미래 뭐 우주를 가고 뇌에다 연결을 하고 전기차 이런 데 다 투자하는 사람이 암호화폐에 엄청 투자한다는 거는 아까 나라가 지금 여기서 인정했다는 이런 내용과 결부돼서 결국에 돈의 다음 돈이 그쪽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에 투자하는지, 이 사람이 전형적인 스마트머니잖아요.
아주 스마트 머니, 정말 스마트 머니. 그러니까 기관들은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해도 워낙 페이크 기사가 많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가 책을 써요. 저도 이 책을 최근에 봤는데 여기 이 책을 보시면 제가 얘기 드린 내용이 대부분 나오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암호자산을 어떻게 생각해서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뭐 비트코인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정말 인사이트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 이 시장에 굉장히 투자를 하고 있고 이 시장을 이끌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계 최애 강국인 미국도 기술정책 고문이면 이 사람이 그런 좋은 쪽을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자산 그리고 디지털 돈에서 패권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라고 하면 미국이 결국에 어떤 방향으로 가겠는지는 사실상 이런 데 힌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 사실 좀 많은 이런 책도 보고 이런 사람 스마트머니가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보면 사실상 우리가 투자하는 시장 자체에 불안을 느낄 필요도 없고 좀 확신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사실 이런 사람들이 어디 투자하는지, 우리는 실제로 이 거래소라는 이 가격표, 세력들이 매겨놓은 가격 꼬리표죠. 가치와는 사실 역행하고 있는 이 가격 꼬리표에 우린 여기에 매몰돼 가지고 사실 이것만 매일 들여다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이제 오늘 시세를 처음 봤는데 이것만 들여다보는 분들이 사실 많은 게 사실 제일 안타까워요. 제 주변에도 많고. 근데 지금 스마트머니들이 이런 아저씨들이나 이런 지금 피터 틸 이 분이 아저씨라고 하긴 그렇고 하여튼 이 분이 이쪽으로 스마트머니가 정말 뛰어난 투자자잖아요. 실리콘밸리의 말도 안 되는 거의 투자자인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투자하고 있는 쪽이 이쪽이라고 하면 거기에 뭐 안타깝게도 리플에는 투자를 한 걸로 제가 직접적으로 찾진 못했어요. 근데 뭐 이오스에 투자를 했고 이오스 이제 재단 쪽에, 그러면 이런 쪽에다가 지금 암호자산 시장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그러면 지금 가격이 낮아지는 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로 비유를 드릴게요. 이거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제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아메리카노가 보통 4,000원이라고 할게요. 스타벅스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가 굉장히 진하고 향도 좋고 웬만큼의 좋은 품질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4,000원에 사 먹는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 이벤트라든지 무슨 이벤트를 통해서 아메리카노를 2,000원에 팔아요. 그러면 너도나도 줄을 서서 사 먹죠, 사람들이. 너도나도 줄을 서서 사 먹는단 말이에요. 그거 싸게 먹으려고, 아니면 공짜로 먹으려고. 왜냐면 그거의 가치는 이미 내가 먹어봤고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아메리카노가 만약에 또 1,000원으로 또 빠졌어요. 가격이 더 50% 할인해. 이러면 사람들이 가격이 더 빠졌네? 아메리카노가 그럼 혹시 안 좋은 원두를 썼나? 썩었나? 뭔가 이상한데? 라고 안 먹을 가능성이 스타벅스라면 있을까요? 스타벅스라면 없죠. 사람들이 더 싸지면 더 잘 먹죠. 더 싸게 생각을 하고 그냥 믿는 거죠. 스타벅스가 더 할인을 하네. 근데 똑같아요. 투자를 비교를 하면 XRP라는 종목 자체가 우리가 정말 인정하는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가격이 싸져도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 가치보다 더 싸지면 가격이 싸졌다 그러고 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불안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거의 맛은 진하고 스타벅스라는 데서 발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다 생각을 하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 시장에서 이게 500원 하다가 260원은 반 가격이 빠지면 이게 가치가 없다라고 느껴요. 아니면 가치를 불안하다고 느껴요. 아니면 뭔가 XRP에 문제가 있나? 세력들이 이미 나간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에 대한 가치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를 해요. 그거에 대한 불신은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스타벅스는 내가 먹어봤고 이미 그게 괜찮다는 걸 아니까. 근데 리플에 대해서나 XRP에 대해서는 그게 없어서 이게 가격이 떨어졌을 때 가격이 싸면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싸면 불안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가치나 내재 가치나 회사가 만들어 나가는 비전, 그리고 아까 이런 스마트머니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별로 자기가 내 걸로 만들 만큼의 공부한 시간을 투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빠지면 가치와 연동을 해서 가치가 사라졌거나 가치가 없지 않나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똑같아요.
XRP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같은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을 가지면 가격 변동성에 여러분들은 휘둘리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휘둘리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XRP에 대한 공부가 덜 돼 있는 거고 이 시장 방향성에 대한 공부가 덜 돼 있는 거다 라고 본인의 지금 현재 스테이트, 이제 현재 자신의 상태를 그냥 파악을 딱 하셔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깜냥을 파악하는 게 제일 첫걸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직 그 깜냥이 안 됐다고 하면 나는 당연히 투자를 지금 하기보다는 내가 투자하는 시장에 대한 정보 습득이나 공부가 먼저 돼야 되겠죠. 그게 되고 나면 당연히 내가 매달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전혀 뭔가 쫄리거나 불안함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 계속해서 불안하니까 힘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모든 자산시장에 투자를 할 때 그 내가 투자하는 자산에 대해서 내재 가치가 얼마고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 가치, 미래 가치나 여러 가지 포괄했을 때 이 정도 가치를 예상을 했을 때 그거보다 지금 낮은 구간에 와 있다 라고 하면 스스로 그거를 어떤 물건에 대비해서 보통 4,000원에 파는 커피인데 2,000원에 파네, 이렇게 스스로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게 된다는 것은 사실상 XRP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가격이 실제로 지금 현재 사용하는 가격 대비 XRP가 얼마가 돼야 될지는 저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코인 페어밸류에서 나오는 그 가격이 나름의 알고리즘으로 분석을 했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추론이고 누구도 사실 리플사도 모르잖아요. 근데 시장이 정말 안정화가 되고 많은 기관들이 이미 다 들어와서 그래프 곡선상 이렇게 쭉 올라가서 시장이 안정된 곡선으로 갔다. 거의 그래프 곡선이 이렇게 간다면 이쯤이라고 하면 이때쯤 되면 리플에 어떻게 보면 리플사의 재무제표도 있고 그 다음에 XRP가 현재 전 세계 전 세계 그 해외 송금액 한 50%를 장악을 했다. 그럼 나머지 50%를 더 장악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포텐셜이 남아 있으니 현재에서 더 적정 가치가 이만큼이 올라갈 거다.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되지만 아직은 사실상 그걸 예측하기에는 XRP도 시장 자체가 초기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는 거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거를 적정 가치는 본인이 스스로 최대한 공부를 해서 분석하는 방법밖에 없지 이거를 어떤 누가 사실 분석을 해줄 수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전에 이야기 드린 대로 아주 길진 않지만 몇 년의 그 상승 곡선 채널과 그 다음에 XRP가 작년 수혜율 대비 만들어낸 가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의 가격은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매달 사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저를 따라서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투자 생각대로 하셔야 되니까 XRP가 과연 저평가돼 있고 내가 XRP는 실제 얼마의 가치를 매길 수 있을까를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나름의 공식을 세우셔야 돼요. 지금 XRP가 뭐 300개 은행 전체적인 300개 뭐 기업들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 뭐 머니그램 여러 개 포함해서.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정말 전문적인 영역이라 어려울 수도 있지만 봤을 때 한 이 정도 가격은 내가 한 1,000원 정도 가면 그때부터 난 분할 매수 안 할 거야 라든지 아니면 500원 정도 밑으로는 살 거야 라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정말 추상적인 어느 정도의 자산평가라도 하실 수 있어야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그래도 조금 한 발 나가는 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제 방송이나 어떤 방송만 보고 지금 싼 구간인 것 같아요 사면 될 것 같다 이런 걸로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여러분들이 지금 기르셔야 될 것은 시대적인 방향성이나 이런 스마트머니들 이런 아저씨들이 가는 경우들 가는 방향들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내가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가격이 빠졌는데 내 마음이 불안한지 내가 왜 그럼 불안한지 내 불안의 본질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시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개선을 해 나가세요. 내가 불안하다 그러면 불안의 본질을 찾아서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매일 들여다보면서 불안한데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가격이 빠지면 또 다음 달에 나 사야 될까? 더 빠지면 어떡하지?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스스로의 불안이 계속 있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본인의 투자 마인드가 완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 상승장이 아무리 와도 꿀단지 크기가 안 크면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얼마 수익이 안 나요. 근데 수익 많이 내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도 많이 감내를 해야죠. 수익을 많이 내고 싶은데 마이너스는 감내하기 싫다? 이거는 놀부심보예요. 그렇게 되면 투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가치 투자라는 거는 실제로 내재 가치, 내가 평가한 가치보다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을 때 난 꾸준히 살 수 있다는 건데,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미래 시대 그리고 현재 시대 가치 투자는 구글이나 여러 가지들이 다 회사들이 미래 가치를 땡겨와서 현재 가치를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XRP가 그렇게 평가받기 너무나 좋은 가치 투자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XRP의 미래를 그려보시고 그거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고 난 살 수 있는가, 스스로의 확신을 찾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도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중간에 제가 이제 아끼고 사랑하는 강아지가 짖어가지고 좀 방송이 약간 시끄러웠을 텐데 다음부터는 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